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 네.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네, 뭐 예상했던 예. 대로 오늘 제2호권 거부권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인데요. 예. 이번에도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그리고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그리고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근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은 이제 특검을 빨리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걸 종합 고려해서 제2 요청을 드리게 됐다,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차 내란 특검법이 이제 앞서 발의됐었던 특검법안에 비해서는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긴 한데,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걸 찬성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현직 대통령 포함해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는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임경비 작가가 설명하셨지만 이 왜 못하느냐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도 공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를 위해서는 특검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당면한 위기 대응과 절박감과 국민의 바람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달라는 거 다 들어준 거 아닙니까? 거의 야당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도 특검을 못하겠다. 야당 단독으로 그럼 여당이 무조건 특검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사실 이제 이번 정권 들어와 가지고 특별검사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뭐 지금 이제 탄핵이 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특검을 반대할 때 공통적으로 들었었던 얘기가 여야 합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저희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둘 다 사실은 사실관계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기존에 추진했었던 특검들이 왜 특검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주로 집권 세력 그것도 이제 대통령 주변을 직접 겨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처럼 행정부의 통화를 받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 중심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특검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드루킹 특검이든 혹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든 다 이제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특검이 됐었던 거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를 뭐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써주다 보니까 아마 이 반복된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전혀 거고. 맞질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최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수사 대상으로서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특히 그 당시 이제 형식적 국무회의가 열리는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도 검찰의 수사 자료로 이제 그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시피 특정 문건, 계엄 관련된 문건을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그 지시를 하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특검을 거부한 것 자체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야권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가 특히 문제인 건데요.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위 외환죄 관련된 부분입니다. 북한을 일부러 자극을 해서 뭐 드론을 평양에 보낸다든지 혹은 뭐 일부러 이제 그 평양을 자극할 수 있는 문건을 띄워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를 방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을 자극해서 사실상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유도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좀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외환죄는 특히나 여당에서 너무 반대를 해서 빼주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 특검에서는 빠졌습니다. 특검에서는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경비 작가 설명했지만
본인이 관계에 있는 네.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는 지금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모두가 반대했다 그러고 네. 한쪽에서는 일부 국무위원들은 찬성했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 어떤 내란 동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본인이 이 수사에 대한 거부권,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는다. 뭐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자기 보호용 내지는 이제 넓게 봤을 때는 정권 보호용 혹은 여권 보호용이 아니냐라는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2차 내란특검법의 거부권 행사하면서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서 거부권 행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총 7개로 늘어난 상태고요. 앞으로도 뭐 그런 법안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록은 계속 추가 갱신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동안에 뭐 여권이나 혹은 뭐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런 인사들이 지금 내란 사태 초기만 하더라도 권한 대행은 적극적인 행사를 해서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어떤 법안은 통과시키고 어떤 법안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권을 사용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들의 주장이나 논리 자체가 좀 모순적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도 어떤 야당은 책임을 묻겠다. 네. 그러니까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원내 지도부에서 성명을 내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도 굉장히 좀 강경한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고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로 들리는데 뭐 실제로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가로 추진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동안에 이제 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그대로 유지시켰던 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로 탄핵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남아 있을 것이냐. 고민은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탄핵을 추진하게 된다면 뭐 기존에 이제 국무회의 참석자 자격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게 이제 150석 요건 그러니까 이제 국무위원을 탄핵할 경우에는 국회 제적 의원의 이제 과반 이상이면 통과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있는데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된다면 거기에는 또 이제 법적인 어떤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8월 2일 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1인 헌법재판관 한 명에 대한 어떤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2월 3일. 2월 제가 뭐라 그랬나요? 8월 2일이라 그랬나요? 8월이 너무 멀죠. 2월 3일이요. 네네. 그런데 그날 판단에 따라서 어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지금 그날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기도 하죠.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게 헌법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결론 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굉장히 높아 보이죠. 하는데요. 뭐 물론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 공보관도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헌법이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위헌적 행위냐 아니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것이라서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가 강요하거나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 지속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혹시 여전히 뭐랄까요 이제 처벌 규정 같은 게 없다는 이유로 그냥 뭉개거나 시간을 좀 끌 가능성도 이제 있는 그렇게 상황이기 되면 때문에 그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을 것 해당할 같은데요.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되는 거라서 그러면 제적 의원 2분의 1의 찬성이냐 혹은 3분의 2의 찬성이냐 탄핵 요건에 대한 논쟁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이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법적 논란을 떠나서 임 작가 방금 잠깐 설명했지만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도 버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법적 논란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리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느냐는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전에도 저희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설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국회에 추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의무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는 불법적 상황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 불법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헌적인 행태까지 더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혹은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법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우리가 좀 헌법적으로 좀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껏 행사를 하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나 강행 규정이 없을 때는 일부러 뭉개거나 시간을 끌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행태들이 그렇습니다. 워낙에 자연스러워져 버리는 바람에 지금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강요들이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일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룰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걸 이대로 방치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두도록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은 좀 들긴 합니다.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란 국조특위가 윤 대통령 구치소 청문회 추진한다고요? 네, 다음 달 5일이죠. 2월 5일 하루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대면하고 질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면에서 질의를 하려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구치소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치소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질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일 오전에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오후에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있는 서울구치소 이렇게 이제 연속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당 측에서는 현장 조사에 불참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혀놓은 상태고 야당 같은 경우는 여당이 불참하든 안 하든 일단 방문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합니다. 이제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렸을 때도 현장 조사를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대로 성립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비협조로 나올 경우에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또 다른 얘기인데요. 조태용 국정원장 어떤 문제적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정원 보고를 받았다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나 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피고인 측의 가장 좀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인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좀 밝힌 내용이 경찰 조사에 밝힌 내용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고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끊임없이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고요. 언급을 했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제 선포를 했었는데 그 반국가 세력을 가리고 밝히고 수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이제 국정원일 거고요. 그 국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걸 겁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 대상이 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나는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날 12월 3일 계엄 선포를 하면서 발언한 그 반국가 세력이 뭔지도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죠. 이 취지에 좀 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이 SBS 보도가 나가고 나서 곧바로 이제 부정을 했거든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이제 곧바로 이야기한 내용을 보니까 반국가 세력은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 편을 들어서 국익을 해치는 세력이고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일반론적인 이야기거든요. 국정원 직원한테 반국가 세력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오는 답변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 편을 들어서 국익을 해치는 세력.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비상계엄은 맞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당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한 발언,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과 관련해서는 내가 따로 보고한 적도 없고 거기서 지칭하는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정원이 부정하는 입장을 냈다고 하지만 경찰에서의 자신의 진술 자체를 뒤집는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뉘앙스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편을 완전히 벗어나서 반대편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인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이따 한덕수 총리 얘기도 다시 하겠지만요. 네. 이 정부의 참여자들이 점점 각자 도생의 길로 가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이랑 반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찰에 가서 직접 조사를 받으면서 했었던 진술의 구체성을 보면은 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비상계엄 당일의 일들을 좀 상세하게 경찰에 밝혔습니다. 임기 종료로 이제 귀국 예정이었던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하고 송별 만찬하고 나서 그 직후에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서 오냐고 물어서 국정원 공간이라고 답한 뒤에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대통령실로 가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태용 원장이 갔더니 대통령실에 이미 국무총리하고 통일부 장관 등등이 이제 앉아 있는 걸 보고 아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국정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예정된 국무회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기존의 국무위원들이 했었던 얘기의 연장선인 건데 정식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발언들하고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사돼야 될 어떤 대상이 지금 조태용 원장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계엄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어떤 강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게 국무위원들 중심으로 수사를 받을 때마다 윤석열 피의자한테 좀 불리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엄 선포 자체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진술했다는 거고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각자 국무위원들이 점점 하나하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엄법에 규정돼 있는 순서와 절차를 애초에 지키지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볼 때는 지킬 생각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물론 뭐 대통령실 고위직 관계자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믿기 어려운 주장이고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냐. 그래서 11명 정도가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의를 하고 한 거다라고 대통령실은 주장합니다만 국무회의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개의를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끝나면서 부설을 하거나 이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제로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는 반대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래도 국무회의는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그 형식을 지키는 신용을 하려고 시간을 보냈던 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모양새는요.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측과 국무위원들이 부딪히는 모양새가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상계엄에 반대를 했고 참석한 국무위원들 모두 같은 입장이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위헌적인 어떤 포고령에 대해서는 내용을 몰랐고 대통령과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잠깐 광고. 자, 검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요. 피의자 소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하더라도 사실은 비상계엄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소위 이제 법조계 4명의 이제 안가 모임 때도 참석을 했었던 핵심 측근 인사 중에 한 명인데 조사를 받을수록 윤석열 피청구인 쪽이 좀 불리한 내용들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국무회의 그 회의장에 모였었던 국무위원들한테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관련된 문건을 비치하고 열람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건을 비치한 것까지는 이제 박성재 장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다만 문건의 내용을 보니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대국민 담화문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뿐이고 경고용 계엄이라든지 이런 지금 와서 윤석열 피청구인 쪽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본인은 잘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서 지금 국무위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개헌과 관련이 없고 네. 나는 비상개헌을 반대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 불리한 증언들이 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법정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각자의 어떤 책임을 가장 완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각자 도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내용만으로는 뭐 엄밀히 따지자면 군 지휘관급 인사들하고 윤석열 피청구인 그리고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도만 처벌 대상이 예. 되고 그게 검찰의 의도라는 어떤 세간의 의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경찰 정도, 경찰 수장급 정도만 그렇게 대상이 되고 더 넓은 단위에서 이루어졌을 어떤 모의라든지 예. 그리고 굉장히 좀 긴 기간 진행된 적어도 1년 이상을 진행했었던 그 모의 과정에서 이 지도부급 인사들, 여권의 지도부급 인사들이 누가 얼만큼 그렇습니다. 협조를 했었는지, 그래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예.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안건 상정이나 심의 혹은 회의록 작성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축식품부 장관 그리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을 불러서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고 법리 검토를 끝내는 대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예. 여전히 속도는 좀 안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축은 국민의힘 정당 쪽입니다. 예. 지금 이제 추경호 전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협조자로 의심받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예.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12월 이후로는 사실상 거의 아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고 있어서 수사가 멈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 때문에 특검이 이 어떤 내란 음모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가 이 두 가지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특검은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보면 재의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여권 내에서도 기존의 찬성 입장이었던 국회의원들이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뭐 저희도 한번 설명드렸습만은 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발의되기 직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예. 108석 중에서 104석이니까요. 거의 전원 동의를 받아서 국민의힘의 별도 특검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상 야권 추진 내란 특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네. 핑계성 특검법안 발의였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상 먹혀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조경태 의원 같은 이제 내란 특검법 기존 찬성파 의원들도 반대 입장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표단 속에 있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예. 분위기가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별도 특검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걸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핑계를 댈 수 있는 찬성파 국회의원들이 좀 많아진 거죠. 네, 참 답답하군요. 예, 별도 특검법안과 거의 비슷한 게 지금 야당이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좀 차이는 많이 있긴 합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